네. 자,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좀 덜 와닿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 이슈가 되면서 뭐가 바뀐대 라는 흐름이 있지만 조금 더 나중 얘기처럼도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일단은 좀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입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흐름들 어머니들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그 부분을 앞쪽에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대입은 큰 틀에선 정시, 수시로 나눠지고, 정시는 수능인 거고, 수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는 어떤 서류 전형,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 성적 우수자들이 이제 가는 거죠.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입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쭉 어떤 큰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 건데, 2019년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다들 아시는 조국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이제 서류나 그런 걸 잘 만들어서 대학에 되게 이제 쉽게 가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게 가기 위한 어떤 정시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여기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가 보니까 이제 통합형 수능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킬러 문항 제외라는 이슈가 있었고, 이 이슈가 나온 후에 이제 수능도 봤죠. 근데 기사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답률 1.5% 그런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아직 수능 만점자라는 것을 채 파악을 하지 못했다. 조사에도 안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킬러 문제라는 것 자체가 경계선이 되게 애매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킬러 문제인 것이냐. 분명히 변별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약간의 뭔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아이들이 또 못 풀고 하거든요.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이슈가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8년도에 적용될, 현 중2부터 적용될 대입 전면 개편안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나눠서 이제 보시면은, 요때가, 이전까지는 이제 학종 위주로 이제 좀 대학을 가던 시기인 것이고, 수시에 대한 선발 비중이 높았고요. 동아리, 독서, 봉사. 네, 들어보세요. 네. 네. 소논문 등의 이제 활동 등을 통해서 또 이제 대학을 많이 갈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기부터는 대학들에서, 자,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시 선발 비중을 좀 높였어요. 그리고 여기 잠시 후에도 얘기할 건데, 결론적으로 요 시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소 약간 축소가 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이나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제 애들을 이제 확대해서 뽑았고, 서류 블라인드 평가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서류에서 이제 학교나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서 아이들을 점수로만 그냥 딱 성적으로만 서류로만 평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간소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자료에, 어머니들 나간 자료에도 다 이런 내용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고입의 관점에서, 자, 대입의 관점에 큰 변화들 봤고요. 고입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자사고가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요, 고교 서열화를 해소를 좀 목표로 해서, 자, 이게 뭐냐면, 사실, 대학도 그렇지만 고교도 다 서열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좀 잘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 지역마다의 어떤 편차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서 생기부를 블라인드화해서 이제 내도록, 그리고 이제 내도록 하는 목표를 이제 가졌는데, 이때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는 생기부를 기입할 때 과목이 일반 어떤 이제 학교랑 좀 과목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이제 목표로 하려다 보니까 생기부를 가려서 이제 뭔가 이제 모두 다 공평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자사고나 특목고 쪽은 서류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 과목 자체가 달라서 자사고를 완벽히 폐지해야 기본적인 고교 서열화를 목표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요런 이제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사고들을 지정 취소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리들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정 취소들이 좀 위헌 판결되고 하면서 모두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자, 요런 가운데 이제 2022년 이제 교육 개정안이 이제 나왔다는 요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공평하게 좀 하려고, 서류를 블라인드화하고 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자사고 폐지를 시도하는 게 실패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무너졌죠. 그럼 뭐가 됐냐면, 왜 자사고를 없애려고 했었냐면, 아까 이제 서류에 블라인드화 해도 티가 나는 그 몇몇 특별한 학교들을 없애고 싶었었는데, 그걸 실패하면서 이 학생들은 여전히 그 학생부 전형에서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뭐냐면 수많은 일반적인 그 성적들이 있고, 자사고나 특목들은 그 교과 전형 자체, 학생부 전형 자체에서
과정 자체가 좀 티가 나는 건 거죠. 과목 자체가 얘는 특목고 학생이네. 그럼 등급이 낮아도 그 학생들이 당연히 똘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상황이 여전히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기회가 현재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자, 2022년 교육 개정안이랑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고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에, 내신 성적표에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동시에 기입되는 걸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현재 기존 과목, 현재 지금 배우는 과목으로 수원, 수투, 확통 정도까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바뀔 수능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 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발표 때마다 항상 존재하는 내용이에요. 이젠 좀 더 서술형적인 부분을 아이들을 더 많이 평가하겠다. 이런 부분들. 요런 게 지금 현재 개정안이 됩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바뀐 이제 성적표인 거고요. 여기 이제 성취도라고 해서 A, B, C, D 어떤 절대평가적인 점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석차 등급으로 상대평가의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뭐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건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한 학교의 전체적인 학생이 거의 다 A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 다 훌륭해. 이렇게. 근데 이제 상대평가는 이 아이들 중에 제일 잘한 뭐 몇 프로를 등급으로 나누는 게 상대평가인 건데, 당연히 둘 다가 동시에 기입됐을 땐 상대평가의 의미가 있겠죠. 절대평가보다는. 그래서 상대평가가 사실상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제가 바뀌게 돼요. 성적 구분이. 자, 보세요. 기존에 1등급이 4%, 2등급이 7%, 여기까지가 11%였는데 그게 1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10%까지가. 그 다음에 기존에 요만큼 거의 3, 4등급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제 2등급.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게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좀 그 상위권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1등급 받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뭐 요즘 뭐 300명 되는 학교도 많지 않아요. 뭐 200명이라 치면은 4%면은 뭐 8명 뭐 이렇게 정말 소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서 1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그런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자 이제 10%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걱정도 있죠. 뭐냐면 전국적으로 10%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일반적인 걱정은 대학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뭐냐면 도대체 대학에서 그럼 좋은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까? 각 학교별로 1등급을 맞은 수많은 학생들을 뭘로 걸러낼까? 분명히 다른 뭔가 어떤 추가적인 시험이나 뭐 면접이나 그런 게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에 대한 많은 추측들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내신 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당연히 늘어날 것인 거고, 서류라는 게 차별화된 뭐 특목고나 전사고 친구들은 사실 여기 가기도 전에 이미 잘했던 학생들은 맞아요. 특별 과목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균형에서 매우 잘했던 아이들은 맞는데, 그 아이들이 여전히 서류적으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전에는 자사고에 이제 가려던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아, 나 그냥 일반고 갈래. 거기 가면 똑똑한 애들 너무 많아서 나 1등급 받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 더, 요 정도라면 가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있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있는데,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모든 학교에서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막 다 열리는 건 아니에요. 학교마다 조금씩 집중되는 과정들이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약간 몰아서 넣습니다. 너 요거 들어, 요거 들어. 원래 취지로는 고교 학점제랑 이게 연동되는 건데,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됐을 때,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이 있으면 근처 다른 학교 가서도 들어도 돼라고 하려고 했으나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럼 아이들이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다 일찍 끝나고 이동 수업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같은 타이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생처럼 자유로운 시간표를 하기보단 어느 정도 약간의 아이들이 딱 정해진 시간에 약간 보육처럼 딱 짜여진 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한 학교에 있는 과목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이들한테 그냥 설득해서 넣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들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색칠된 영역을 보시면 이게 수능 보는 과목이에요. 요만큼이. 나머지 모든 영역은 수능에 다 들어가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을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보는 거, 뭐 요거는 일단 뭐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1, 2 안에, 자, 뭐 사회랑 과학은 고1 때 배운 게 그냥 수능의 과목이 전부의 끝이고,
여기서부터 배우는 모든 어떤 선택적인 과목들은 내신에서의 평가는 받겠지만 수능에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수학도 고2 정도에 배우는 내용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요 개정된 이 내용에서는 수능과 내신에 대한 괴리감이 되게 크다.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선 2년 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감을 키워야 되는 뭐 이런 현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학교에서는 내신파랑 정시파로 되게 양분되는 거는 여전히 있지만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첫 중간고사 또는 한 2번 정도까지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난 이거 학교에서 내신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아주 소수들은 자퇴를 하기도 해요. 나 그냥 완전히 수능 위주로 갈 거야. 근데 이제 자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사회적으로 좀 약간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모든 수업, 내신 그런 걸 다 거의 버리고 그냥 자습하듯이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신파와 정시파로 더욱더 나눠져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여기서 배우는 모든 내용이 수능이랑은 연결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가끔 이제 어떤 진로적인 목표 같은 게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선택할 어떤 진로에 그런 과목들이 열리는 학교들에 좀 지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게 몇몇 변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것에 대한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뭐냐면 서류 전형, 교과 전형 뽑는 거 동일한 거고 그 비율도 아직 변하지 않았고 정시에 대한 폭도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큰 틀의 변화가 있지는 않다. 대신 이제 등급만 조금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 등급 속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좀 변화들은 있을 건데 큰 틀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상위권은 고입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자사고를 가고 싶은데 가서 상위권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고로 틀었던 학생들이 나 그래도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라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여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이 있는 진로 과목 선택이 개설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서류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거겠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과목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넌 근데 왜 이런 과목을 들었어? 하면은 학교에서 선택하다 밀렸어요. 이런 답변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좀 더 선택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면접이나 수리 논술 등이 이제 강화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을 뽑으려면 어쩔 수 없이 분명히 무언가 도입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는 어머니들이 가져야 될 목표는 일반고든 자사고든 상위권을 하는 게 당연히 목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을 위한 어떤 선행이나 심화학습을 잘 전략을 짜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공부해보고 시험도 봐서 상위권이 좀 어렵다면 결론적으로 정시 위주의 수능 준비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요 정도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큰 틀에서의 변화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자세하게 수학은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 이제 한진철 부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도록 할게요. 네, 인사드릴게요. 저 SMED의 한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한 개정 이런 편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게 딱딱하잖아요, 이게 내용이. 근데 큰 흐름에서는 어머님들이 수학 큰 변화 없네 정도로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게 교과부에서 처음에 발표한 이제 문구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수학적 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급 또는 학년별 학습량 적정성을 고려해서 과목 체계를 재구조화하였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포인트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학교급 간의 과정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급이라는 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나 중학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나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과목의 난이도 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서로 좀 더 원활하게 배울 수 있도록 과정들을 좀 연결을 시키자라는 취지인데 이따 실제로 보시면 그 연결이 그렇게 원활하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웬만하면 객관적인 사실에만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다소 제 개인적인 어떤 시선이 조금은 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번 포인트는 제 생각엔 커다란 변화가 없어요. 연계성이. 근데 목표가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은 좀 완화를 시킬 건데 연계성은 강화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면 좀 상충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디지털 소양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학습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한된 선만 이거 잘 지켜준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학교 수업에서도 어떤 전자기기의 활용 방안이나 뭐 예를 들어 앱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수업 시간의 확보를 분명히 하겠다고 해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세 번째 포인트는 개인 맞춤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앞으로의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필요한 인재상을 점점 인구도 줄고 하다 보니 특정한 분야의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루두루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대수나 기하에 국한된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자신감이 있는 아이는 앞으로 점점 약점을 드러낼 겁니다. 확률도 잘해야 되고요. 통계학도 잘해야 되고요. 대수나 해석학, 기하 모든 분야의 아이들이 점점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 서술형에 대한 얘기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풀이 과정을 적어 나가는 트레이닝을 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학습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자, 이런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수학 과목의 파트별 내용이 어떻게 압축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은 수와 연산, 그다음에 자료와 가능성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도형과 측정을 하나로 파트로 합쳤고 이제 이 규칙성이라는 단어가 변화와 관계라는 단어로 이제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중요시하는 어떤 주제들인데 규칙적인 성향보다는 아이들이 그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좀 다양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수학 개정 과정이 언제 적용되나요? 언제 적용되나? 2023년이죠, 지금. 그럼 25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시작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현재 5학년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개정 과정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중2 학생들은 고1이 되면서 새로운 과정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6학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그럼 6학년인 아이는 네, 들어오세요. 내년이 되면 이제 중1이 되죠. 변화 없습니다. 중2가 돼요. 변화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중1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1, 중2, 중3까지도 아직 변하지 않아요. 현재 6학년은. 그러면 27년이 되면 고1이 들어갈 때 고1은 이때부터 적용을 시작했으니까 그 친구는 고1을 2022 개정 과정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6학년이면 중등 과정까지는 아이가 개정되지 않은 과정으로 학습을 하다가 27년도에 개정된 걸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뭔가 어떤 교육 과정이나 단원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큰 타격 없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제 중등 과정에 대한 변화예요. 이제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초등 과정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 2학년을 기준으로요. 초등학생 1, 2학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은 언어적 소양을 강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어들을 쉽게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문제들을 출제하겠다는 거죠. 제가 뭐 초등학생이 쓴 어떤
재미있는 답변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예로 드리면, 그러니까 장마철에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뭐 이런 국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답변을 재민아 힘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쉽게. 자, 이제 3, 4학년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등식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처음 도입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등호를 이용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식을 변형해 나가는지 앞으로의 서술 과정에 대한 미리 교육을 일찍 시작하겠다는 거죠. 자,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좀 강조되는 능력은 연산을 많이 덜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공학 도구들을 수업 시간에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 때 아이들이 계산기를 지참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원주율의 경우에 3.14라는 걸로 숫자를 통일시키겠대요. 예전에는 뭐 3.1, 3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양성을 두지 않고 3.14로 통일시키되 계산기로 해.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산에 대한 능력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게 앞으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초등과정은 그렇게 압축해 볼 수 있고, 자, 이 중등과정을 한번 보세요. 노란색 글씨가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1학년 때 최대 공약 최소 배수 활용 문제를 덜어내겠다. 2학년 때 증명이라는 단어가 다시 교과서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2009 개정 교육과정엔 있었어요. 2015 개정이 되면서 증명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기하 파트의 어떤 정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 문제가 객관식의 빈칸 채우기로는 출제가 돼요. 하지만 서술형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자, 근데 2022에서 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서술형 문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증명하여라 라는 문제가 분명히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대비를 해야겠죠. 과정에는 큰 변화 없고요. 자, 3학년 과정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들어오는데 이건 예전에 있었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건데 저는 얘가 어쨌든 중등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학교급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유일한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잠깐 언급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 이루는 대부분의 2차 함수 수업에서는 이 내용이 아마 학원들에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뭐 예를 들면 대수심화나 이런 수업들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커다란 변화 아닐 거예요. 아주 미미합니다. 자, 요 3학년 때 통계에서 작은 변화가 있고요. 이제 고등 과목들인데 명칭이 살짝 바뀌어요. 아이들이 이제 공통수학이라고 부르던 수상화가 개정이 되면서 공통수학 1, 2로 바뀌게 됩니다. 1학기, 2학기 내용이고요. 자, 기존의 수원이라고 불렀던 과목을 앞으로는 대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직 말이 많은데 대수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기로 하고 수2를 미적분 1, 미적분이 미적분 2가 되는 거고요. 확통과 기하는 과목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세 과목이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닌 모두의 필수 과목이 됐죠. 그러니까 미적분 1이랑 확통을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진로 선택 과목들이 되고요.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3개, 10개, 3개 과목들로 존재합니다.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요 진로 선택 과목부터 융합 선택은 학교 수업이 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마도 고등학교 앞으로 진로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되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자, 이건 이제 공통수학 1, 2에 대한 과목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개정 전에는 이렇게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수상 내용이었고요. 저희 공통수학 1이 되면서 도형의 방정식이 공통수학 2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평면좌표부터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이라는
어떤 고1 기말고사 때 굉장히 부담됐던 내용이 2학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1 아이들 입장에서 내신 준비할 때는 아이고 한숨 덜었네 근데 뭐 그 친구들은 예전에 경험치는 없는 상태니까. 근데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확률 파트가 1학기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수하에 존재했던 마지막 단원인데 1학년 기말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존재했던 행렬이 부활합니다. 행렬이라는 건 아주 간소한 내용들만 들어와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단원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대로 여기 있던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고요. 도형의 방정식만 넘어가고 경우의 수 앞으로 왔는데 행렬이 추가된 거, 얘만 추가된 겁니다. 학습량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고1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 여기 단원의 편성을 잠깐 보시면 여기 연두색 부분이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값을 잠깐 3학년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순열 조합의 경우의 수가 1학기로 넘어왔고 행렬은 2행 2열까지의 행렬들만 가볍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행렬의 사칙 연산들을 배우고 스칼라 배 간단한 것들만 배워요.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역행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 단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지만 이 단어는 쓰지 않아요. 하지만 내용은 가볍다는 거. 자, 공통수학 2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 외분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평면 좌표에서는 삭제돼요. 아이들이 고등과정에서 배울 내용이 아니다. 대학 가서 배워라 라는 내용이고, 이게 덜어지면서 나중에 기하 파트에서도 외분점 내용이 없어져요. 집합이랑 함수 쪽은 내용의 변화 없습니다. 자, 뭐 고1 과정을 보면은 크다고 느껴지면 클 수 있어요. 왜냐면 도형의 방정식이 일로 갔으니까. 그리고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앞으로 온 건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내용을 일찍 배움으로써 아이들이 그 이후에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학기를 기준으로 보면 기말고사에 함수 단원을 배울 때 얘네들이 섞이는 거예요. 조합이랑. 그럼 당연히 내신 문제들은 난이도가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시험의 부담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저는 이 정도 고1 과정을 한번 정리해봤고, 자, 여기 수1이라고 부르던 대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까지 내용이 동일하고요. 미적분은 동일해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정적분을 정의할 때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배우지 않아요. 넓이로 정의하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확통은 원순열이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전에 배웠던 조금 어려워하던 형태인데요. 학습량 부담이 여기서는 살짝 줄었어요. 그리고 통계에서는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서 모비율, 표본 비율 얘네들을 예전에 존재했었는데 없어졌던 것을 다시 부활시킨 거고요. 미적분2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기하 쪽에서는 자, 2차 곡선하고 직선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덜어냈고요. 외분점 아까 배우지 않은 내용 삭제했고, 벡터에서 기존에 벡터 삭제됐던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공간 벡터가 부활돼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하를 선택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제 부담이 좀 늘어났어요. 어려워졌습니다. 벡터가 추가됐으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4가지 별로 수학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학교 과정 연계 강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요.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줄어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원의 미미한 변화만 있기 때문에. 자, 디지털 소양 강화.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든 자기 업무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적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예전에 근무하던 학원들에서 여기 이제 SMAD에 오면서 저희 이성민 원장님 만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스마트 기기 활용하시면서 수업하시는 걸 보고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수업하는 방식이나 어떤 수업의 질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금 더 일찍 학습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한 것인가?
저도 이제 초3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도형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그 문제집의 작은 그 그림을 보면서 거기다 뭔가를 해결하는 것보다 제가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태블릿으로 보여주고 너가 이렇게 보조선도 그려봐 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더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관리만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습에 분명히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기가 연산을 해주면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시간 단축을 하고 자기만의 실력을 발휘하나요? 연산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당연히 트레이닝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개인 맞춤 역량 강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분야에 능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아이가 어떤 취약한 분야가 있거나 이건 좀 자신 있어야 하는데 도형 쪽은 좀 어려워해. 그러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시간표나 이런 구성에 도형에 대한 게 분명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아이들이 거부감을 좀 갖지 않도록 다양하게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니 그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술형 문제도 너무 중요한데 아마 시기적으로 꽤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 과정을 만약에 시작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풀이 과정에 대한 어떤 서술 능력이 잡히지 않았다면요. 저는 사실 공통수학 1이죠. 개정된 거. 그러니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더 풀이 과정을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서술하고 머릿속에 있는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자꾸 꺼내서 풀이 과정을 적어내는 이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통수학 만약에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빠르고 속도 있게 뭔가 계속 진도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 서술형 풀이는 언제 잡나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듣게 되면 시간도 아깝죠.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준비를 하려면 중등 과정에 대한 어떤 3-1 적어도 심화 과정을 공부할 때까지는 이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저희 SM에듀의 고등수학 단계별 프로그램을 한지연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M에듀 한지연 선생입니다. 앞에서 좀 크고 굵고 무거운 얘기들 이제 들으셨는데요. 저희 이런 뭔가 변화 생긴다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결국 드는 물음표가 야, 그래서 애들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키우지?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볼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뀔 때 혹은 뭐 교육과정에 상관없이도요. 아이들 이제 커가면서 항상 드는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다음 학교 보내기 전에 우리 아이들 어디까지 준비시켜야 되지? 어디까지 공부를 시켜야 이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앞에서 한지철 선생님께서 쭉 과정 이제 바뀌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설명 들으셨다시피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네, 그냥 이름이 조금 바뀌는 거 정도. 그나마 여기에서 저희가 변화가 보이는 게 선택 과목이었던 확통이 수능 공통 과목으로 들어간 거. 이거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어머님들께서 좀 방향을, 중심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는 게 수능 과목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불안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을 보시면요. 일단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가장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학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다음이 대수, 미적 1, 미적 2 여기까지가 사실 통으로 하나예요. 그걸 쪼개 놓은 거에 불과하니까요. 중간에 수능 과목 들어갔대. 확통 우리 중간에 좀 배우자. 그렇게 해서 흐름 끊으시는 거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말씀 한 가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불안하시면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 확통에 대한 감을 좀 유지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수업 중에서 아마 기하 수업 단계별 중간에 조합 수업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 감만 살려주시다가 고등과정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에 내신 대비할 때쯤 돼서 고등학교 내신 대비할 때쯤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일단 그거는 하나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네, 순서는 알겠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학원들마다 이게 의견이 좀 달라요. 특히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중학교 때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때 가서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역산해 봤을 때 바빠요. 중학교 졸업까지 몇 년 안 남았어요. 게다가 중학교 가면 중간중간 내신 대비가 있어서 진도를 잘 못 나간대요. 맞아요. 물론 아이들마다 머리가 좀 깨치는 이제 그 시기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마다는 좀 받아들이는 과목별로 속도가 좀 다를 수는 있어서 제가 언제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라고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이건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선행을 빨리 나가려고 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아이들 상위권 쭉 유지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학교 선생님 또 고등학교 이제 뭐 과정 하시는 선생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그 학교는 애들 입학할 때 어디까지 공부해서 와요? 저 몇몇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소수의 아이들은 정말 소수의 아이들은 끝까지 끝내가지고 오는데 뭐 그 중에는 뭐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냥 끝내가지고 온 애들도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애들 상위권 쭉 유지하는 애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아, 그게 꼭 이렇게 뭐 확통기하까지 다 했다고 해서 1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정말 좀 탄탄하게 공부한 아이들은 선행이 조금 덜 됐더라도 그 흐름 가지고 치고 올라가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 그러면 대충 인원수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했더니 보통 한 매년 50명 정도는 입학할 때 어느 정도 선행을 끝내가지고 온대요. 이제 확통기하까지는 아니어도 한 미적분 정도까지 네, 끝내가지고는 온대요. 근데 저희 수치 가지고 볼게요. 저희가 등급제가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래도 1등급에 들어가려면 상위 10%는 들어가야 돼요. 아시죠? 지금 한 학년에 300명 되기 힘들어요. 저희 아이들은 게다가 이제 학령 인구 점점 줄어서 한 200명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1등급 들어가려면 전교에서 한 20등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 잡을게요. 근데 한 50명 정도는 선행을 끝내가지고 와요. 아이고, 일단 절반 탈락해야 되죠. 근데 게다가 중간에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또 누군가는 탈락해야 되죠. 누군가는 유지되고 누군가는 탈락해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선행해가지고 온 애들 말고요. 탄탄하게 해가지고 온 애들이요. 선생님, 탄탄하게의 기준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개념 설명할 줄 알고 직접 문제 풀 줄 아는 친구들은 과정 올라가도 계속 쫓아간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고등과정에서 시험 한번 딱 문제 내보면 못 건드리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대요.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보고 짐작하시는 거예요. 아, 너 대충 그냥 학원 진도 빼가지고 왔구나. 야, 너 공부해가지고 왔구나.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도 선생님들 눈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그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표를 바꿔야 되고 질문을 바꿔야 돼요. 야, 우리 애들 어디까지 선행시켜서 보내야 돼? 가 아니고 고등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시켜야 꼼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치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돼?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바꾸면서 단계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 뭐 선생님들하고 좀 연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치동에서 한 10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학교에서 일했어요, 사실. 네,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주어진 시수 안에서 그 학기에 이제 나가야 되는 진도가 있다 보니까 학생 하나하나에게 꼼꼼하게 개념을 이해시키고 문제풀이 충분히 해주고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한계를 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던 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공부시키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어머, 왔더니 여기는 교장 선생님 대신 원장 선생님이 계시네요. 여기도 교과서 대신 정해진 교재가 있고요. 주어진 기간 안에 그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게 똑같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관리도 좀 해주고 싶고 얘네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도에 맞춰서 좀 끌어주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쉬움만 가지고 그 안에서만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하다가 드디어 SM애들 만났습니다. 내 꿈을 펼쳐버리. 네.
그러면서 사실 꽤 긴 시간 고민을 하다가 단계별 학습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어요. 우선 교재의 구성을 조금 제가 변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쓰는 교재는 똑같이 정석이에요. 워낙 좋은 책이고요. 워낙 중요한 책이에요.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보면요. 정석책, 어머님들 이제 학생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쪽에 개념 설명이 막 길게 막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보기 문제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유제하면서 문제 이제 연습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기본 문제 유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보죠. 연습 문제는 숙제를 내주시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기본 문제와 연습 문제 사이에는 난이도 차이도 있고 문제 유형의 차이도 있어요. 열심히 수업 듣고 필기하고 다 했는데요. 어머, 집에 가서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안 풀려요. 그렇죠?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사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이 대수라는 것도 트레이닝이 중요해요. 필기하는 트레이닝 말고요.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요? SMED 단계별 학습에서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정석을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있는 걸 3개의 단계로 쪼갰어요. 일단 교재 구성부터 보시면 첫 번째 단계에선 기본 정석에 있는 예제 유제만 보고 연습 문제는 보지 않아요. 그 대신 문제수 부족하니까 기본 문풀 가지고서 이제 문제풀이 유형별 연습하게 되는 건데요. 이 기본 문풀의 난이도는 연습 문제보다 조금 쉬운 정도예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정도예요. 두 번째 단계에선 실력 정석에 있는 예제 유제 보고요. 기본 정석 연습 문제 안 봤잖아요. 여기서 볼 거예요. 문풀 유형 연습해야 돼서 당연히 조금 더 문풀 과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사실 우리가 정석책을 보는 이유는요. 기본 문제, 뭐 유제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석을 보는 이유는 실력 연습 문제를 잘 풀기 위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3단계에서는 연습 문제만 봐요. 하루에 몇 문제 못 풀 수 있어요. 그래도 얘만 연습해요. 그 대신 유형별 문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교재에 대한 구성인 거고요. 그러면 교재만 이렇게 구성하면 저절로 아이들이 단계별로 연습이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의 목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친절한 선생님이 기본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이들 보면서 우와, 고등과정은 풀이과정 되게 길다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배웠던 개념을 또 배우는 거거든요. 개념 설명 조금 간단하게 하면서 아이들 호흡 유지하는 거고요. 문제를 풀 때 같이 문제 읽고 어느 정도 방향까지 쭉 잡아서 중간 정도까지 풀이를 하다가 여기부터 너희들이. 그러면 처음에 이제 2단계 들어가면 아이들 반응이 그냥 또 끝까지 답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푸는 연습해요. 그러다가 3단계가 되고 나면요. 문제 같이 읽어요. 문제에서 이제 키워드들 뽑아내요. 도대체 얘가 뭘 묻고 있는지까지 우리 같이 생각을 했어요. 먼저 시작해봐. 먼저 식 세워봐. 어떤 공식 쓸지 한번 찾아봐. 그러면 아이들이 되든 안 되든 막 열심히 그 칸을 채워가면서 해요. 그러고 나면 사실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더 효율적이었어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점점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만드는 거고 선생님은 점점 뒤로 빠지면서 조력자의 역할이 되는 거.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싶어서 교재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또 개념도요. 그냥 막 판서하면서 이거 필기 받아 적어. 요즘 우리 아이들 글씨가 마음대로 잘 안 써져요. 네, 게다가 그 판서를 옮겨 적으면서 시간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저희 개념 노트도 따로 이거 만들었어요. 정석을 토대로 하되 정석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건 추가로 끌어와서 개념 다 정리해 놨고요. 거기에 딸려 있는 잘렸네요. 밑에 있는 이제 예제까지 가지고 있어서요. 이 한 권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보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같은 눈에 익은 책을 계속 보면 조금 더 내용을 빨리 찾고 빨리 떠올릴 수가 있어져서 이렇게 단권화시켜서 개념까지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과정 보시면 중등과정 끝나고 나서 저희는 고등기초과정으로 해서 브릿지 수업 한번 진행하고요. 그러고 나서 고등과정 들어가는데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는데 실제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공통 1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수상화예요. 수상이라고 부를게요. 수상 1, 2단계 먼저 했어요. 1, 2단계 먼저. 그 다음 수하 1, 2단계 했어요. 2단계까지만요. 그러면 1년치 과정 쭉 봤죠. 이제 실력 연습 문제만 남겨놓고 있죠. 그것만 모아서 3단계로 봐요. 그게 이제 뒤쪽에 고2 과정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과정 중에서 저희가 1, 2단계까지만 쭉 보는 건 보통 한 9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 거고요. 3단계까지 다 끝나는 게 한 1년 정도 과정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이어서 저희 방학 특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관리되는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계속 뭐 수투나 미적분이나 높은 과정을 좀 수업을 하다가 오랜만에 3-1 들고 왔어요. 네, 3-1 수업은 뒤쪽에 방특 시간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쪽 말씀 같이 이어서 들으실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진철이고요. 다시 이제 겨울방학 특강을 제가 이제 공통수학 1 개정 과정으로 할 겁니다. 네, 그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공통수학 1 이제 1단계 수업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과정으로 보면 3학년 1학기 심화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풀이 과정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머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는 답은 잘 내요. 3-1까지 괜찮아. 수상 나갈 차례야. 근데 풀이 과정을 잘 못 적어요. 그러면 반드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그 과정에 대한 흐름을 제가 큰 변화를 일으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진도나 속도의 문제가. 대수심화나 이런 수업을 통해서 뭔가 정돈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업은요. 저희 보셨던 개념 노트와 여기서 이제 수상 1단계라고 표현했는데 공통수학 1 개정된 과정이고요. 문제풀이 RPM에 있는 유형 문제들로 좀 가볍게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놓여져 있어요. 과제들이. 중등과정 마친, 대수 파트 마친 3-1 심화까지 완료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관리적인 문제인데 여기 제가 아이들 방학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학원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3시간이. 개념을 간단하게 복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빠르게. 자, 이런 내용들 배웠고요. 이 예제 이런 방식으로 풀었어요. 쭉쭉쭉쭉 정리를 한번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숙제하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주요 문제들을 저랑 다루게 되는데, 자, 요거는 후반부에 보시면 이미 그 전 시간 수업 시간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한 힌트들을 아이들이 한 번씩은 받아보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풀었는데 그래도 안 되는 문제들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진도. 그 다음 개념 내용, 기본 문제들 어떻게 적용됐는지 앞으로 여러분들 대수나 미적분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확장되는지 이런 그림들을 아이들에게 쭉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과제할 때 이 문제는 얘들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푸셔야 해요. 대신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한 1분 정도 고민해봐요 하고 힌트를 제가 나중에 살짝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업을 들으면 그 과제를 최대한 완성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고 집에 가게 돼야 돼요. 그래야 본인 스스로 한 80% 이상 과제를 완성하고 그 수업을 들어야 아이의 만족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상 1단계는 이렇게 조금 가볍게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25분 정도 투자를 해서 개인적으로 아직 질문을 못했거나 아니면 교재에 대한 채점이나 이런 관리를 조금 후반부에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전 시간에 5문제로 아이들의 서술형 테스트를 봐요. 지난 내용에 대해서. 자, 이렇게 3시간을 지내고 나면요. 이번 방학 때는 아이들이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요 수업이 오전 9시에서 12시입니다. 6번까지가. 그럼 아이들이 12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클리닉을 제가 운영을 할 거예요. 이거 방학 때 수업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서 또는 과제가 완벽하다면 그 뒷시간에 과제를 아이들이 하면서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선택적으로 아이들이 좀 관리를 받았으면 해서 넣어봤고요. 자, 이렇게 학원에서는 진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 이제 과제를 해야겠죠. 수업 내용에 대한 혹시 필기를 잘 못했다. 난 좀 어려운 게 있었다. 제가 그날 수업한 내용을 어쨌든 영상으로 어머님들께 수업 후에 링크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걸 계속 공개하진 않고요. 2주간만. 아이가 그 수업을 들은 2주간만 그 영상을 공개를 해서 수업 시간에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부족한 게 있었다면 영상으로 그 부분을 잠깐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과제도 완성도 있게 아, 이렇게 힌트 주셨었지?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합니다. 열심히 과제를 하고 어머님들께서 제가 정답을 보내드릴 텐데 1차 채점을 해주시면 돼요. 맞은 거, 틀린 거. 자, 그리고 아이가 수정을 한번 해보는데 제가 채점하는 방식도 나중에 보여드리면 자기 힘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틀렸다가 자기 힘으로 고치면 다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근데 자기 힘으로 못 고쳤어요. 힌트를 받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힌트를 다시 요구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 다른 색깔의 동그라미는 자기 힘으로 안 푼 거예요. 그죠? 그럼 교재를 쭉 보면 색깔이 다른 것들만 다시 한번 나중에 복습을 하면 되는 그런 1차 채점 후에 아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문항들을 카톡으로 선생님 아이가 17번, 20번, 25번 못 풀었어요. 힌트 주세요.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그 문항들만 어떻게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답장을 드립니다. 그럼 아이가 못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업에 2차 채점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과제가 1차, 2차 채점까지 이루어지고 다음 수업을 들으면 아이가 정말 어려운 문제만 남은 상태가 돼요. 그거를 다음 시간 수업에 저한테 추가적으로 앞부분에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요게 이제 채점하는 형태인데 틀렸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이게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어떻게 접근하세요 라고 힌트를 드립니다. 그 화면이고요.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이제 개정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수업을. 공통수학 1이고요. 이제 과거에는 16회였는데 이제 19회 경우의 수랑 행렬 추가되면서 19회 수업이에요. 저 27일에 개강인데 딱 2월 말까지 거의 끝까지 해야 합니다. 오전 9시, 12시에 클리닉 1시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공통수학 1을 아이가 방학 때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이게 가장 메인 형태의 스케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수금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화목에는 어쨌든 과제에 대한 시간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월수금의 뒷타임에도 아주 시간표가 꽉꽉 차 있으면 아이가 뭔가 수업의 완성도가 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스케줄 중에 저는 가장 중심적인 수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수업하는 입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마치게 되면 월금에 7시부터 10시까지 저희 공통수학 이제 아까 단계별 수업 중에 방특은 1단계고 2단계 수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월에 개학하면. 자, 요거까지 감안하셔서 수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반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반인데 화목반이고요. 얘는 이제 겨울방학 하는 시점이 26일 날 저녁 6시, 9시 수업인데 이건 이제 상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건 이제 개정 과정이 아닌 겁니다. 현재 과정 15개정 과정이고 수학하 1단계 수업이 이날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맞춤 수업인데 저희가 이제 요일별로 개별 수업들이 다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시간표가 아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교재의 특정 단원만을 요구하셔도 돼요. 이 맞춤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뭔가를 저 선생님에게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이런 맞춤 수업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준비한 어떤 마인드맵이라는 건데요. 중등 수학의 내용과 좀 색상이 다른 것은 이제 고등과 이렇게 연결되는 파트별 내용들을 제가 여기 SML이 와서 정리한 거예요. 와서 과거에 쓰던 자료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파트별로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초등, 중등 이렇게 배웠고 너희 앞으로 고등 때 얘가 이렇게 전개될 거야 라는 것들을 한번 개념을 간단하게 복습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어떤 간단한 팁들, 얘는 조금 더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자, 요거 1학년 때 여기서부터 이 단원에서 이거 배웠어, 넌 이거 알아요? 이건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쭉 한번 쉽게 복습하는 단원별 내용이고요. 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과 어떤 특정한 교재의 이 문제들을 좀 어려워해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수많은 수업 영상들 중에 아이들이 지금 그 시점에 필요한 뭔가의 정리를 영상으로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맞춤 수업은 어쨌든 배우는 과정이 조금 다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소금물 문제를 너무 못해.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영상들이나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어. 그럼 그 시점에 제가 소금물 문제 설명한 영상을 아이에게 한번 과제로 내는 겁니다. 그 자료와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맞춤 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이 많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특강 소개 또 고서연 쌤이 해주실게요. 시간이 어머님들 꽤 됐네요. 빠르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특강을 안내를 드릴 거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그 교육과정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거의 핵심은 교육과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 기본을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성이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걸 급변해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고등기초랑 중등기하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일단 고등기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기초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상 진짜 딱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요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중등 심화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고등 잘 해야 되고 왜? 입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항상 저한테 이제 오는 친구들이 선생님 우리 애 지금 중상과 어느 정도 됐어요. 뭐 그냥 1품까지만 한 게 아니라 A급도 했고요. 최상위도 했고요.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을 들어가고 싶어 해서 수상을 들어가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반 이상은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A급을 했음에도 최상위를 했음에도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선생님 스스로 한 거예요. 사실 내 도움 안 받았고요. 뭐 과외 선생님 도움 안 받았어요. 라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쉽게 말해서 탄탄한 중등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심화 따로, A급 심화 따로, 최상위 심화 따로 그냥 다 따로 그냥 속된 말로 다 따로 못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콜라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건지 그 문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중3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 문제예요.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꼭 형광펜 칠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두근 그리고 중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 과정을 공부한 친구들은 서로 다른 두근, 중근, 2차 방정식 그럼 뭐야? 판별식 써야겠네. 2차 방정식이니까 요거 좀 주의해야겠네. 라고 바로 문제에서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바로 풀어냅니다. 물론 이런 모범 답안에 가깝게끔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뭐 그런 연습이 되어 있을 텐데 근데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유형인데 고등에서는 형광펜 역시나 근, 여기서도 근 형광펜을 쳤습니다. 근데 풀이는요. 이렇게 달라요. 훨씬 길죠. 2차 방정식이었잖아요. 근데 fx? 이건 함수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얘는 사실상 무슨 문제냐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간의 관계의 연계성을 머릿속에 기억하고서 문제를 풀었냐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A급을 풀었어요, 최상위를 풀었어요랑은 사실상 좀 다른 카테고리라는 거죠. A급을 풀면서도 그냥 A급이 아니라 최상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일품만을 풀었어도 아, 일품을 풀 때 이게 고등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그 브릿지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얘를 문제를 풀었으면은 일품만 풀었어도 수상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요즘 머리 나쁜 애들 없잖아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연계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문제 예시를 들어와 볼게요. 이거는 지금 고등기초 대수심화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제가 가지고 발췌를 한 건데 얘를 가지고 중등과정으로 풀면은요. 이건 제가 힌트를 2가지를 애들한테 줘요. 근데 첫 번째 힌트를 준 건 이거예요. 중등과정으로 하는 건 그래프 제2사 보면 아 기울기 y좌편 나눠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건데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겁니다.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사실상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는데 얘가 만약에 고등에서도 나올 수 있다? 네. 만약에가 아니라 나옵니다. 서술형, 뭐 수행평가 다 나와요. 퀴즈에서도 나오고요. 나오는데 이게 고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A값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A값에 관계없이 이 점을 지나는 요렇게 동동동동동동동 움직이는 걸로 내가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두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답은 똑같아요. 근데 애들은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약간 나이가 아직 뭐 초등학교 4학년, 3, 4학년 된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어차피 답은 맞지 않나요? 맞죠. 맞죠. 답은 맞죠.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만 나오겠냐고요. 단답형으로만 나오겠냐고요. 서술형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알아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기초 대수심화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중등과 그 고등의 연계성, 브릿지 과정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아까 단계별 학습에서 혹시 맨 앞에 그 브릿지라고 한지원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8회차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8회차로 구성을 했는데 사실상 8회차로 해도 딱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애들 말에 의하면 빡세요. 문제 양이 많거든요. 문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칸도 굉장히 넓어요. 한 페이지에 문제가 2문제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길어서 아니고요. 아까 그런 문제들인데 2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이유는 풀이를 써야 되거든요. 대수의 핵심은 사실상 풀이잖아요. 네,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10회로 살짝 좀 늘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방금 전에 한지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1차 채점을 해서 어머니 저한테 채점한 걸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10이면 한 9은 진짜 과장이 아니라 다 동그라미예요. 내가 다 천재들만 가르치나? 다 신동밖에 없나? 역시 대치동인가? 싶을 정도로 다 동글뱅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단원평가를 보거든요. 근데 저는 단원평가를 교재에서 똑같이 출제합니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 번호만 바꾸는 거죠. 그 숫자도 안 바꿔요. 숫자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정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단 5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냥 머리가 좋아서 그냥 그때 바로 그걸로 푼 거나 아니면 애들 말이 하면 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아도 맞는 거죠. 맞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그걸로 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 애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한 페이지에 있는 걸 다 틀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럼 보내세요 그걸. 창피해도 그건 잠깐 순간이에요 어머니. 좀 민망한데 창피한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잠깐 순간입니다. 다시 고쳐서 힌트를 받아서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게 성취감에도 더 도움이 되고요. 그 애들이 장기적으로, 장기도 아니죠. 그냥 몇 개월만으로 봤을 때도 성장할 수 있는 걸 보이고 자기가 풀 수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중요한 수상하고요. 그 다음에 입시 준비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해서 꼭 요걸 좀 했으면 좋겠고 강의 계획서는 요렇게 뭐 나왔는데 제가 확대를 시킨 거는 첫날부터 공식 암기를 제가 시킵니다. 첫날이 아니라 2회차가 아마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단원이에요. 고등 기초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포기하면 편해요. 결론은 뭐죠?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냐? 그냥 외우죠.
계속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원리는 물론 다 설명해 주죠. 하지만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하지만 외워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아무리 순하고 착한 요즘 아이들이라고 해도 아직 사춘기가 안 왔다는 전제 하에서 외우세요 했을 때 외우는 친구 사실 없어요. 네 하고 안 해요, 잘. 그래서 외우게 하려면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봅니다. 이때부터 시험을 확실하게 봅니다. 언제까지? 시험이 3개예요. 곱셈공식, 곱셈공식 변형, 인수분해. 근데 곱셈공식 하나만 10개 내지는 12개 정도 됩니다. 그럼 뭐 토탈 뭐 많아, 어쨌든 30개가 넘어가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살짝살짝 바꾼 거기 때문에 큰 틀은 같아요. 어쨌든 간에 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다 맞을 때까지. 한 번 시험을 봤을 때. 그러면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한 페이지를 쓰는 데만도 막 4, 5분 걸리거든요. 근데 막 한 요 정도 가면은 한 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 하는데 제가 12분 주면은 금방 다 써요. 네. 그렇게 해서 달달달달 외우게 시킵니다. 근데 아시죠? 공식은 약간 구구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공식 외우기 물론 힘들죠. 근데 7, 8, 2, 56 외우기 힘들다고 7 더하기 7 더하기 7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죠. 네.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계산력을 계산기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도입을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너무 사실 어폐가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3점에서 너 계산기에 근데 중등에서는 말도 안 되지. 고등에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고 따다다다 한다면 갑자기 막 5제곱을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무식하지만 시키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빠르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건데 이게 뭐가?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중등과 고등의 브릿지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필요해서 그게 바로 대수심화 고등기초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제가 이번엔 2번째 갖고 온 건 중등기하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넘어가는데 중등기하는 사실 계속 제가 방학 때마다 해왔었던 강의예요. 대상은요. 현 중학생입니다. 빠르게는 6학년들. 지금 이제 6학년들이 얘를 중학생으로 봐야 되나 6학년으로 봐야 되나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6학년부터 제가 데리고 합니다. 차이점은요. 사실 초등하고 중등의 그 호흡의 차이점이에요. 빠르면 요즘 친구들은 한 4학년, 5학년부터 사춘기가 오거든요. 특히나 남자애들은 순해요. 엄마 말 잘 들어요. 우리 아들 진짜 너무 착하고 막 그런 죄송하지만 아닐걸요. 사춘기 오면 사춘기 오면 착한데 핸들링이 안 돼요. 엄마가 착한데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밖에서는 돼요. 왜? 남이니까. 남의 말은 잘 듣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이걸 하면서 큰 애들을 좀 다뤘어요. 큰 애들 내신을 계속 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입시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큰 애들을 잘 다루는 편이라서 초등과 중등의 호흡 차이가 확실히 나는 중등을 위한 기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특별히 예의주시하는 건 증명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했어요. 그 고등에서 보시면 고등 지금 현 고등 수하에 그 명제와 증명 단원이 나와요. 근데 그게 고등에서 내신으로 나올 때 빈칸으로 해놓고 그게 하나당 1점 내지는 하나당 2점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에 무려 12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당 12점. 근데 빈칸에서 솔직히 조금만 틀려도 2점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맞았는데 선생님 저 하나밖에 안 틀렸어. 근데 88.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등급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 2점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증명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으니까 그냥 아예 정말 속된 말로 통으로 주는 거죠. 근데 기하는 어쨌든 공식을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 이래 됩니다 라는 유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낼 거란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 심화 유형으로 해가지고 2단계 지금 문풀이 있어요. 근데 그 2단계 문풀은 굉장히 두꺼워요. 212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강 안에 저는 그냥 방학 때 딱 해서 끝낼 수 있는 특강이잖아요. 근데 그 특강이 212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발췌를 해서 어떻게 내신 심화 유형에 굉장히 비슷하고 적합한 유형으로 발췌를 해가지고요. 보충 문제를 했고요. 요거는 이렇게 제가 중등기하 할 때 요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뭐 할 때 계속 발표하는 입장이었어요. 누구 하면은 그 내용을 그냥 숙지를 해가지고 발표만 했었지 이런 거를 사실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성훈 선생님한테 와서 배워서
컴퓨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봐면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하는 건데 사실상 보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하는 것도 머리에 들어가지만 이러한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면은 신기하게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이라고 나이가 있어봤자 중학생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도 보더라고요. 하면서 보고 필기를 하니까 이런 정리를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글씨도 이쁘고 깔끔하니까 요런 효과를 주면서 수업 시간에 공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다음에는 뭐 문제를 풀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꼭 이렇게 형광펜을 치게 합니다. 컬러가 있어야지 좀 가독성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이거는 뭐 빨리 지나가고요. 그래가지고 강의획서 보시면 요 3회차부터 제가 시험을 봅니다. 대소심화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3회차부터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 본 다음에 그 다음은 사실 기억이 조금 잘 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서 못 풀었어요 하는데 그걸 기억을 언제 다 해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본인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하고 좀 더 그걸 도와준 다음에 3회차부터 확실하게 본인 걸로 만들어서. 근데 기하니까 증명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증명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설명하시오, 뭐 증명하시오 요런 대수적인 증명이 아니라 기하기 때문에 유도 과정이에요. 공식에 관한.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그 공식을 딱 공식만 외웠을 때 사실 안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과정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라서 공식을 가지고 근데 증명은 딱 2문제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외울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중등을 위한 그 스페셜한 거지만 SM 에듀 안에서 녹아있는 거고 중학생들한테 조금 더 적합할 거다. 큰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라는 얘기였고요. 네. 얘를 좀 정리를 하자면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 브릿지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브릿지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기하 설명을 할 건데요. 올 때 이제 사실 저희 학원에서 이런 거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그동안 기념품 없었는데, 일단, 이제 여기에 사실 공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 공식은 약간 경시 쪽에서 쓰게 되는 공식인 건데, 참고로 A급 수학 같은 경우는 중2 닮은 마지막 문제 쪽에 이 개념이 들어가요. 이건 경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심화까지 했다면 이 정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지나가면서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아예 가방에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른 공식 넣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대치동에 한 공식 100개가 돌아다니는 걸 상상도 해보는데 요거는 수업 이제 아이들 필기했던 샘플인데 요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쭉 넘기면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기하 프로그램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하의 중요성, 일단은 뭐 기하라는 것 자체가 뭐 고입을 위한 내신으로서도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제 어떤 입시나 어떤 심화를 위한 경시 기초적인 과정으로서도 중요하고,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기하라는 게 여긴 대치동 워낙 선행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중등 딱 마치고 고등을 한참 하는 순간 한 고등을 1년 가까이 하면 중등에 대한 그 여러 가지들을 다 까먹습니다. 특히 기하는 고등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다루지 않고 응용은 되더라도 다루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감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기하를 약간 계통으로 정리해서 듣는 경향이 대치동이 좀 더 이제 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논리성과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기하는 되게 중요하다. 저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닮음을나 합동을 잘 찾는 친구들도 있고 좀 헤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장난으로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긴 어떤 나사가 있다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나사가 있어요. 사진 주면서 야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찾아와 라고 회사에서 누군가한테 이제 사원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봤더니 이렇게 생긴 것만 있는 건 거죠. 이해되시나요? 뒤집어진 거. 즉 특정 도형을 뒤집어서 봤을 때 또 같은 것을 인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고 조금 작게 표현됐는데 그걸 확대해서 이 두 개가 같은 걸 인지할 수 있느냐. 좀 바꿔서 물어봅니다. 너가 회사 대표라면
특정 모양을 뒤집어 놨을 때 구분 못하는 사람을 뽑고 싶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도형을 보고 논리적으로 이게 같은 것인지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거는 되게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거다. 포기하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아이들을 끌고 가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어쨌든 최근에 아이들한테 좀 이제 해주고 있어요. SM에도 기하 수업의 목표로는 자, 최소한적으로 기하 전반적인 개념이랑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가장 낮은 단계, 학습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정말 그 해당되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예요. 너 정말 이거 공식은 알아? 라는 건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너 근데 그 중에서 뭐 주요한 뭐뭐뭐 증명할 수 있니? 트레이닝.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문제들은 이런 거 있는데 요거 풀 수 있니? 그 다음에 요 단원에 대한 킬러 문제들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경험을 해봤니? 풀어봤니? 또는 너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접근,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니? 그 다음에 혹시 약간 이건 킬러 문제 같은 대비될 수도 있고 그 관련된 심화적인 추가 이론들까지도 혹시 공부해봤니? 이런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그게 아이 것이 다 되어야 하는 거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기하 단계별에 많이 잘 녹아 있습니다. 기하 문제, 사실 뭐 기하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이런 형태로 구분이 돼요. 단순 공식 대입형, 약간 대표적으로 어머니들이 아시는 문제집이라면 센이라고 본다면 센은 A스텝이 가장 쉽습니다. 센 A스텝 형태 문제들이에요. 공식 써있고 그것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 사실 수학이라고 보긴 뭐하고 그냥 이 개념을 익혀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과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사실 이것도 은근 심화로 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에서는 어떤 학년 초월형이나 경시 문제에 대한 변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고로 심화 문제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참고로 알려면 그 어떤 개념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수 먼저 얘기하자면 중학교의 대수는 다소 거의 트레이닝적인 게 많은데 그 개념은 고등을 가기 위한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등의 심화 문제들은 고등 걸 끄집어 갖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기하는 그 끝이 경시 쪽을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심화 문제들은 경시에 있는 걸 끄집어 갖고 내려와 가지고 마치 중등의 심화인 것처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는 뭐 학교에서 이제 잘하는 아이들도 많고 만약에 휘문 중이라고 쳐봅시다. 이번에 중학교 뭐 1학년에 이미 K 뭐 입상한 애도 몇 명 들어왔대. 뭐 그런 얘기들이 분명 펴질 거고 학교 선생님은 학교 시험 내신 낼 때 이제 스트레스가 클 거예요. 아, 모든 문제집 다 풀어봤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신유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막 그냥 머리 이렇게 돌린다고 신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 문제를 변형하거나 조금 섞거나 또는 더 심화적으로는 경시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아, 요걸 숫자 변형하면 신유형처럼 낼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유형들이 계속 탄생하는 거고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편할 건데 만약에 아이가 지금부터 한 100년 후에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역사를 100년을 더 외워야 되잖아요. 그쵸? 끔찍하지 않나요? 100년을 더 외워야 되고 만약에 1년에 특정 단원의 신유형이 전국적으로 한 5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 100년이면 신유형만 500개니까 사실 늦게 태어날수록 여러 가지 미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막 전자제품 뭐 어렸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들은 있지만 스트레스는 훨씬 더 심한 상황으로 가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략적으로 이게 어디서 갖고 오는 거지를 이해한다면 그걸 통한 대비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까지 이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뭐 블랙라벨 문제집이에요.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아, 이 그림에 숫자 대입을 한 거예요. AB 곱하기 CD가 궁금하다네요. 요거 궁금한 겁니다. 다른 숫자 딱 4개 주고서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론적인 걸 가지고 와서 계속 문제집에 신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건 다 이론 기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A급 수학이 유명한 문제인데 그림만 뒤집었어요. 약간 뒤집었고 정확히 같은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림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심화 문제들에 대한 신유형들은 대부분 경시 쪽 기반에 있는 걸 끌어갖고 온다. 그럼 이제 이런 건 거죠. 아, 그럼 무조건 경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선택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계단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경시 내용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문제들을 봤을 때 요거 나왔네 라는 게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분석 능력도 생기는 거고 이런 내용을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설명도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현실인 건 거죠. 그래서 현재 기하는 저도 가르치면서도 좀 뭐
안타깝기도 하고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찌됐건 이 현재 현실을 아이들한테 이제 좀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현실이 좀 되게 우울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외울 수만은 없잖아요. 유형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하 실력을 높이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그 기하 3단계까지 내가 최종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어머니들이 잡으시는 게 적절합니다. 기하 3단계는 확실히 경시 쪽 아닌가요 싶지만 경시와 내신에 대한 그 경계선이 생각보다 되게 애매해요. 조금 더 심화로 가다 넘어가는 부분이 경시인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기하 3단계. 자, 전체적인 과정은요. 기하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조합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생각하셨을 때 기하라는 게 큰 틀에서 중등 수학이 기하랑 대수잖아요. 그냥 기하 대수.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1학기 파트는 다 대수지만 2학기 파트 중에 각각 통계 파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 3학년의 통계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2학년 때 나오는 그 경우의 수와 확률 그 부분이 확통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하 대수라는 큰 그림 속에서는 조합도 챙겨 가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각각 과정 마칠 때마다 요 조합까지 이제 같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기하 1단계는 중학교 보통 2-1 정도까지 배운 친구들이 보통 요걸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2학년 것까지는 좀 봤는데 이게 기하가 좀 아직 좀 이건 했지만 안 한 거랑 비슷하다. 뭐 그런 경우들이 기하 1단계를 통해서 중2와 중3 기하를 아직 안 배웠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중2, 중3 기하를 아직 안 배운 친구들한테 중등에 대한 중2, 중3 내용을 쭉 다 진행하는 게 이제 기하 1단계 과정이 되는 것이고 사실 되게 호흡이 빠른 템포로 가지만 제가 뭐 수업 자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노하우로 아이들을 트레이닝하는 방식으로 아이들 잘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기하 2단계. 예전 설명회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원래 기하 2단계 16회였는데 그 다음에 2.5 과정이 있었는데 두 개를 좀 통합해서 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과정으로 조금 이렇게 합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일차로 진행하고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3단계는 만약에 2단계 정도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공식들 거의 감 다 살아있고 증명도 대부분 많이 접해봤고 심한 문제들을 보는 눈이 커졌어요. 그럼 이제 기하 3단계는 경시인데 만약에 뭐 요 과정이나 다른 학원에서 배우다가 3단계를 들어오려고 하면 다소 어렵게 느낄 겁니다. 이 증명이나 논리적인 거 감도 안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하 3단계는 2단계 정도를 거치게 되면 모든 개념들 물어보는 대로 감 다 살아있고 그걸 통해서 증명 훈련도 했기 때문에 이 심화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준비가 철저히 잘 돼서 이 3단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해야 아이들이 상위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 거고 3단계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2단계 수준의 완성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3.5는 좀 제가 비정기적으로 좀 열어요. 3단계 하면서 아이들이 괜찮다.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아가도 되겠다 하면 3.5. 참고로 0.5가 붙은 건 뭐냐면요. 확실하게 다음 스텝이라기보다는 3과 3.5의 난이도는 비슷해요. 근데 3.5는 모든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먼저 풀 기회를 줘요. 사실 아이들은 증명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푼다라는 상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고 거르는 증명 문제라고. 뭐냐면 증명이네. 선생님 저 이거 안 하는 거죠? 증명도 제가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증명은 당연히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5는 3단계 정도를 거친 친구들은 많은 증명의 논리 구조들이 익히면서 문제를 읽고 자기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지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꽤 잡아요. 좀 어려우면 제가 힌트도 줘서 그걸 통해 자기가 스스로 증명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수업을 제가 할 때는 좀 되게 재밌기도 많이 해줘서 재밌어서도 좋아했고 기하에 흥미를 갖습니다. 2단계는 수학적으로 깊이가 확 들어오는 그런 거랑 트레이닝 되는 부분이 있고요. 3단계는 그 기술을 익힌 것들을 여기서 막 계속 펼치면서 심화로 가는데 그 심화적인 내용이 자기가 다 이해가 되니까 이제 좋고 3.5까지 가보면 그게 자기 스스로 증명이 되니까 되게 이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럼 이제 기하 2단계 수준의 완성도는 뭐냐? 제가 이제 요거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요약된 거로도 이걸 주는 부분인 건데 중2, 중3 공식이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2학년까지 쭉 배운 다음에 이 전체 쓰는 공식 시험도 있거든요.
자, 여기 그림이랑 제목은 써 있고 공식들은 다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요거 반 시험을 보면요. 이거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반 평균이 97점 몇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매 수업 시작할 때마다 저런 공식 복습을 해요. 이건 뭐지 복습도 하고 집에서 들을 수 있는 무슨 노래 나오는 영상도 있는데 그거 몇 번 보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다 기억이 나요. 그냥 이렇게 노래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재밌게 만들어서 그런지 집에서는 그거 틀고 춤추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주요 공식들을 증명이 가능하게 되고 문제마다 보조선이나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전략들도 갖게 되고요. 가장 최종적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부분까지도 이제 2단계에서 트레이닝이 됩니다. 자, 이거 공식 노트에 돌아가면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들이 힘들겠지만 이거 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 뭐 얘기해요. 야, 미래는 내가 설명해서 하면 너희가 이렇게 굿노트 같은 데 적지 않을까? 또는 내가 정리하고서 띵 누르면 그게 그쪽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돼요. 뭐냐면 제가 사실 컴퓨터로 다 필기되어져 있는 버전도 있어요. 예전에 그걸로 수업을 한 두 번 정도 해봤어요. 그럼 아이들은 모든 내용이 필기돼 있으니까 안 적고 설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이 이러고 이제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일단은 뇌가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돼요. 이제 가만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필기가 돼 있으니까 아, 이거 잠깐 딴짓을 해도 된다는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더 딴짓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이해력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뇌를 계속 깨어있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도 주면서 계속 필기를 해야 내가 이걸 필기 못하면 집에서 다음번에 시험 못 본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도 계속 어떻게든 챙기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필기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증명하는 요거 다 이게 이제 시험으로 써야 될 답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트레이닝해서 적어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공식 노트에 나온 내용들을 범위를 쪼개서 계속 증명 시험들을 계속 봅니다. 이런 내용들. 자, 이건 좀 넘어가 볼까요? 2단계 이제 책이 이제 3권이었는데 공식 노트, 책 이제 오답 노트를 사용하는 노트인데 이제 문풀을 추가시켰습니다. 이제 강의 계획서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는 16회 정도로 이제 아이들을 좀 이끌다가 원래는 2가 있고 2.5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들의 응용력을 볼까요? 2와 2.5의 차이는 혹시 뭐일 것 같아요? 힌트는 3과 3.5의 차이랑 비슷해요. 뭐냐면 학생이 먼저 문제를 풉니다. 이해 되시나요? 2단계에서는 개념에 대한 트레이닝을 제가 쭉 하고 문제 푸는 것들을 방법을 많이 알려주고 2.5에서는 자 이제 어머니 이쪽으로 가시면 되죠. 일이 있으시면 지금 12시 넘으시면 약간 이제 다음 일정들 때문에 제 생각에 한 5분 안에 전체적인 설명은 끝날 거고 그 다음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쭉 이제 진행하다가 원래 전체적인 과정을 마치고서 자 이제 문풀하자라고 했는데 그 배우는 과정과 문풀 적용의 텀이 좀 너무 길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중2 거까지 배운 다음에 중2 거 문풀을 적용시켜보는 시간을 갖고 중3 거 쭉 배운 다음에 그 문풀들을 적용시켜보는 부분들을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합쳐서 두 과정이 약간 이제 이렇게 섞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과정을 할 때는 제가 그냥 문제 풀어가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뭐냐면 아이들이 2권 책이 있는데 한 권은 저랑 같이 풀어요. 그 다음에 그 책을 다 두고서 과제책만 들고 갑니다. 같은 책이에요. 대신 집에서 과제에서 푼 걸 모두 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다 개별로 보내면 제가 서술형으로 논리적으로 풀었는지를 제가 다 채점을 해요. 이건 답만 맞았다, 이거 합동조건 틀렸다 다 체크해서 틀린 문제들은 힌트와 함께 다시 나갑니다. 또 고쳐서 보내고 해서 모든 걸 교류해서 마치는 게 이제 끝인 건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면 이제 학생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도 많이 뭐 체크도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꺼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금만 하고 꺼낼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지식이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꺼낼 때 제일 자극이 많이 남고 자기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자기가 생각을 이끌어내면서 하게끔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 이제 문제 푸는 부분들인 거고, 네. 성적표는 각각 이제 계속 다 기입이 된 거고요.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제가 개별로 채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학생마다 틀린 문제 번호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제가 학생마다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합니다. 성적표에. 그럼 이 번호들이 누적돼서 전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5단 문제에 쭉 다 모여요. 그럼 이거를 모아서 그 학생이 다시 복습해야 될 프린트로 또 추가로 과제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업에서 풀었어요. 두고 갔어요. 과제로 해서 분명히 학원에서 안 풀렸더라도 설명을 들었던 문제들을 집에 가서 다시 해보면 풀려야 되는데 그래도 안 풀리는 건 약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잘 못하시는 게 그거죠. 뭐냐면 답은 맞는데 얘가 옳게 풀었는지 약간 이 믿음이 안 가.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 직접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힌트 제공받고 해서 모든 걸 이제 끝내 갖고 오게끔 과제를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럼 이 문제들은 약점이라는 거고 그 약점 문제들을 다시 모아서 학생마다 다 파일이 다 다르게 가요. 많이 틀린 애는 책 나가요. 거의 책 이만큼. 근데 그래서 그거 저는 아예 프린트해서 주는 게 아니고 파일 자체도 드려요. 왜냐면 가지고 계시다가 반복적으로 또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도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중3 부분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설명 이제 얼추 진행됐는데, 참고로 이것도 이제 수업 자료 중에 이건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이거 뭐 답안지를 봐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들었었던 자료인데 도형이 막 움직이면서 나타내는 어떤 자취라고 해야 되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이가 얼마냐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주고서 이제 정말 이 경로를 따라간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것 또는 뭐 어떤 창의력이든 그런 상상력이라는 게 보지 않은 걸 상상하는 건 힘든데, 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한번 보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수업자를 이렇게 만들었고, 제 수업 중에서의 가장 초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떤 시각적인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거듭할수록 이 시각 자료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학생들이 트레이닝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점점 더 쌓여갖고, 뭐 공식 노트라든가, 그런 뭐 트레이닝 방법, 시험 방법, 그런 것들로 이제 계속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수업이 알차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회전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뭐 블럭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터널 뚫고 가면 이런 모양 된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 더 나와야 합니다. 요것도 가운데 것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1, 2, 3단계가 있고, 1단계는 처음 배우는 친구들, 중2, 중3. 2단계는 1단계를 배웠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배웠더라도 중등을 한번 마무리한 친구들이 그걸 심화로 정리하기 위한 수업. 요 정도 했을 때 우리 아까 전에 그런 킬러 문제든 심화 문제들이 경시 쪽에 있는 걸 많이 끄집어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 경시 쪽 문제들에 대한 원판을 보신다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뭐냐면 다 이런데 문제들 가지고서 이론들 가지고 그걸 변형하는 문제들이 시중 킬러 문제들 같은데 계속 추가로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역량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그런 걸 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시 꼭 유무를 떠나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내용 했고,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에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 네, 들어오세요. 한테 질문 좀 받고, 아, 그리고 약간 특별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상담은 조금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은 프로그램이든 큰 틀에서의 질문들, 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조합이랑은 좀, 네, 조합 1단계랑 기하는 독립적인 거여서 네,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2단계부터도 신입생도 많이 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1단계 있는 친구들이 2단계로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자리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1부터 같이 이어서 하는 경우들도 또 있더라고요. 이제 마감돼서 진행되는 경우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느 과정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1단계 방특이요. 네. 테스트 보잖아요. 네, 네. 그게 아까 전에 잠깐 설명하신 2학년 1학기까지 한 번 보내들 정도 수준일 거라고 하셨던. 네. 일단은 2-1은 결론적으로 그냥 뭐 분수에 대한 계산이나 유리화, 뭐 이렇게 분수에 대한 계산 정도, 미주수 잘 다루는 정도 능력만 있으면 되고, 보통은 그러니까 1학년 기하를 다루지를 않아요. 지금 방특에서 1학년 걸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 거는 1학기 거는 뭐 다소 초등 거를 약간 이제 중등으로 바꾼 거. 네모 대신에 이제 X 쓰고 뭐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됐고, 중학교 1학년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으면 대부분 수강 가능합니다. 2-1은 이제 아주 간단한 연산 정도 능력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테스트 보고서 요 정도 연산력이나 문풀력이면 아이가 수강 가능하다. 또는 요 아이는 조금 천천히 주말 수업으로 가는 게 낫겠다. 방특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압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빠진다기보단 기간이 짧잖아요. 뭐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수업 듣는 거랑 주말에 한 번씩 텀하면서 듣는 거랑 아이의 성장이랑 봤을 때 또 이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테스트 결과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면 이런 걸 더 채워서 어떻게 하자 그런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은 2-1 정도까지 한 친구들이 많이 이제 듣긴. 네, 그렇죠. 2-1을 아주 심화까지 하는 게 아니어도 2-1에 어느 정도 연산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공통 수학 1단계는 공통 수학 1단계. 네. 중3까지 다 한 애가 물론입니다. 3학년 1학기 과정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해야 돼서. 여기 보면 기하 심화가 2개가 있잖아요. 이 기하 심화를 방학 때 하고 여기서는 2.5단계로 들어가면 돼요. 요번 이제 방학 특강이 사실 방학 동안에 이제 25회차 특강을 깔 수가 없어서 기존의 기하 2단계로 불렸던 16회차로 그냥 깔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 문풀이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문풀은 모두가 아쉬운 건 아니고 어떤 친구들은 이 정도면 됐고 난 다른 곳에서도 문풀 다지기 할 거야 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난 문풀까지 다 체크 받고 싶어. 그 문풀이라는 게 아까 전에 과제 사진 찍어 보내는 그 문풀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주말에 이제 2.5, 그러니까 수요일일 건데 2.5로 들어올 수 있게끔 2.5도 이제 추가로 개강을 했어요. 방학 특강 들은 친구들이 2.5 수업으로 딱 들을 수 있도록. 요 두 개 차이가 그 두 개 차이는 학년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방특 기하 중등 심화를 들을 때 사실 이제 뭐 지역적인 특징 때문이겠지만 대부분 뭐 초등 학생들이 많고 뭐 중1, 중2도 가끔 이제 껴요. 근데 중등 호흡 위주로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이제 서윤쌤이 담당해서 진행하는 건 거고, 전체적인 문제 다루는 거나 증명들은 비슷한데 초등 쪽은 조금 더 경시적인 것까지도 해보려는 그런 경향을 좀 담아야 되는 것이고, 중등 쪽은 학교의 어떤 심화적인 부분을 더 잘하는 쪽이 약간의 무게중심이 달라서 그런 쪽을 좀 구분이 된 거예요. 두 개는 범위나 난이도는 비슷한데 네, 비슷해요. 회로 그냥 이건 약간 초등이 있어서 잘하냐고 중등은 네네네. 전체적인 구성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학년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기초 이거 잠깐, 네네. 네. 예. 청명기의 아이디어 수업을 듣겠다고 해가지고 네. 중3이라 괜찮을지. 일단 그 수업을 듣기에 적합한 상태이냐라는 부분도 테스트 통해서 이제 보게 돼요. 뭐냐면 전체적인 감이 다 살아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감이 살아 있으면 괜찮고, 아니면은 뭐 그런 감들을 살리려면 2단계에서도 거의 경시급까지도 많이 이제 다루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 3단계에 대한 테스트를 보면 그 아이가 문풀이 부족한지 이론이 부족한지 아니 3단계에서 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서 뭐 이제 중등에 대한 내용을 어쨌든 그러니까 중3 내신도 중요할 거고 수학을 보는 눈 자체도 중요한 거고, 또 논리성이라는 것 자체가 3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래서 이렇게 됐다는 논리가 중등 수학에선 별로 트레이닝 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트레이닝 쪽이 많은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논리 구조들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면 시험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시험 어떤 과정을 기하 3단계 들을 수 있느냐는 결국은 말 그대로 기하 2단계 정도의 완성도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중등에 대한 공식을 세우는 부분이 있어요. 공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응용 문제들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고등 선행에 대한 걸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 상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진 않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중등에 대한 공식을 어느 정도까지 현재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응용해서 풀 수 있는지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상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기하 1단계 이건 초등 많이 듣잖아요. 네네. 초등학생 좀 맞춰서 이렇게 좀 맞춰서. 네. 제 이제 모습이 달라요. 이제 뭐 예전에 어떤 수업할 때 어떤 친구들은 중3 막 자사 정도 준비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반 아이들은 저를 매우 재미없는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좀 저학년 친구들은 그 인생 최고의 선생님으로 기억해요. 너무 재밌고 좋다, 막 좋았다. 근데 이제 아이들 눈높이나 단계에 맞춰서 좀 해야 되고 기하 단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코드가 맞아져서 친한 건 있지만 수업에서 알려줘야 될 지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수업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무게중심을 하게 되고 1단계는 좀 미래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수업에 오늘 수업의 목표는 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오늘 수업에서 시작한다면 기하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간다면 1년 이상의 코스가 될 수 있는데 최대 목표는 나랑 친해지는 것이다. 만약에 수업을 들어갈 선생님이 오늘 들었는데 기분이 좋아, 왠지 만족하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딱 들었는데 싫어. 그러면은 이게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얘기도 막 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요. 6학년인데요. 어느 반으로 가는지. 아, 그건 아이랑도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어머님은 혹시 테스트를 보잖아요. 네 테스트를 보고 이 반이 낫겠다. 그런 것도 정할 수 있고, 근데 아이 성향도 중요합니다. 가끔은 만약에 이제 학년 높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등스러운 호흡이 친구들도 있고 이게 또 반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 얘들아 이거 뭐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대답을 이끌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대답을 안 하더라도 그걸 또 이제 잘 이끄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등 호흡을 좀 더 맞는 성향도 있고 가끔 대답하기 싫은데 대답 계속 하라고 하는 것도 아이도 스트레스고 대답하고 싶은데 아무도 대답 안 해서 안 한 것도 스트레스여서 아이 성향이랑도 중요합니다. 성향도 뭐 학년 구분이 아니고 나는 그냥 좋은 수업을 그냥 들을 거야. 상관없어. 어차피 거기서 나 열심히 할게라는 마인드가 있고 나 동생들이랑 싫어. 그런 근데 아이랑도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 네. 그건 이제 뭐 또 남자 선생님 좋아할 수도 있고 해서. 시간표 이거는 한 번 더 본 건 아직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려는 아닌데 사실 뭐 어느 정도 오픈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해도 사실 아직 개강들이 이렇게 잘 되진 않아서 그거는 이제 어머니들 팀이나 뭐나 문의 오건 했을 때 이런 커리들도 끌고 가고 있었죠. 예. 개별 봐주시면 제가 원하는 과정을 선생님께서 네, 근데 모든 원하는 과정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안 맞는 걸 가끔 아이가 할 수 없는 걸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요청과 아이의 상황이 맞으면 상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생님과 조율해서 진행을 해서 원하는 과정이든 그런 걸 회차든 과제량이든 다 정할 수 좀 논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혹시 더 이렇게 편하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팀이라는 게 자체가 뭐 개인 수업도 있고 뭐 2명, 3명이든 몇 명 팀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방학 때 그걸 진행할 건지 평상시에 뭐 주중에 진행할 건지 여건에 따라 더 달라서 그거는 이제 뭐 팀이라는 개념 자체에 꼭 숫자라기보단 내가 누구누구랑 몇 명이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그냥 현재 어머니 상황 가지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기본 안이 다 있으니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학교를 원래 생각하고 왔는데 중3 과정이 끝났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가지도 않고 그것도 테스트 보고서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방출 16회에서 네. 그거를 하는 게 난지 근데 그거 자체도 테스트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하는 어차피 다 테스트 통해서만 과정을 정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의한 과정들을 계속 하는 거는 무리고 최종적으로 아이가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응용력이 있는 거에 따라서 2단계가 적합한지 또는 문풀 쪽 경향의 수업인지 또는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끝난 주말 수업 중에서 중3 만약에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는 게 나은지 그건 시험 보면 좀 구체적으로 좀 잡아서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마치고 혹시 개별로 선생님들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네. 네, 공식적으로는 마치도록 할게요.